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맞는 어린이날이지만 오늘은 특히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동을 존중하고 씩씩하게 키우자는 취지로 어린이날을 지정할 당시의 구호는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희망과 내일을 살리는 사회일까요? 지난해 말 발표됐던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OECD 22개 국가 중에서 꼴찌,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한국의 아동 행복도 순위는 최하위권이었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 주변의 어린이 차별 논란 등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에 한우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 19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주진우 변호사가 법률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에 낙점되는 등 검찰 출신 등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렛대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일부 장관 후보들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는데 전문가와 함께 인사청문회 중간 점검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2년 만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100번째 어린이날이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잠시 월간 유이적 가정 코너에서는 유아차를 몰고 노키즈존을 돌아본 저희 제작진과 함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에 어린이에 대한 차별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의 합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은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일이지 전임자들이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올해 6월 이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던 만큼 당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기류가 흐릅니다. 민주당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선뜻 순순히 주기가 조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후반기 원구성 재논의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부와 여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다수당의 힘으로 멋대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입법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 공방과 함께 검수완박 후속 절차 등을 둘러싼 후폭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을 하자고 10년 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었죠. 국회 선진화법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위법만 피하고 보자는 각종 꼼수가 일상화됐고 국회에는 다시 낯부끄러운 몸싸움이 등장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모습, 과거 국회에선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본엄은 폭력 사태가 반복되자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으로 얼룩져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극대화하는 것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 안 몸싸움을 원천 금지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조정하자는 게 선진화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도 회의 방해와 몸싸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우십니까 지금? 바로 좀 더 넘어갈 수 있죠. 아니 왜 이러세요? 와! 야이씨! 진정하세요. 뭐야 진정이야! 뭐 하는 거야? 야! 사람 치고 가! 이 3년 전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6탄전을 벌이다 10여 명이 무더기 기소됐던 교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수기제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전례 없는 위장 탈당 꼼수로 무력화시켰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 요지. 이준희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선 회기 쪼개기를 동원해 합법적 의사지원 수단인 무제한 토론마저 쉽게 건너뛰었습니다. 회기 쪼개기가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반대 토론제도, 즉 필리버스터를 효용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 선진화법을 뭐하러 만드느냐.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동물국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기대한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노골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점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하며 막판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제기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선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일 수석급에 이어 19명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재난관리와 치안 등을 담당할 국정상황실장에는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국정상황실은 민주당 정부에서 역할해왔는데 보수정권에서는 처음으로 존치가 결정된 겁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단기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은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가 맡게 됐습니다. 검찰 출신도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임명됐고 법률비서관에는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온 주진우 전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검사,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검사가 낙점됐습니다. 과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 전 부장검사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비서관에는 기자 출신인 홍지만 전 의원, 경제금융비서관으로는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산업정책비서관에는 강경성 산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은 오는 8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측은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거진 공약 후퇴 논란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두고도 단계적 인상과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실현을 약속했고
GTX 확충 역시 다음 달부터 노선 확대와 연장, 신설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년마다 펴내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었죠. 현 정부에서는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펴낼 올해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다시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주적은 북한. 지난 1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이 같은 기조는 올해 새 정부에서 새로 펴내는 국방백서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겁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건 1994년 남북 실무 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이듬해였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하지만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이후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등장. 문재인 정부 들어 또다시 군사적 위협으로 바꿨던 걸 이번에 다시 적으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국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을 다시금 주적이라고 규정을 하면 대결 정책으로 간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북측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인수위는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재개 계획도 밝히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기조를 보인 만큼 남북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절반 이상 진행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비롯해서 내각 출범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인사청문회 시즌이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돈 셈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채택된 청문 보고서는 3건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먼저 의혹이 많았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를 했고요. 상당한 수준으로 의혹을 받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규정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많은 의혹들이 해소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부적격한 논리를 제공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 정도 가지고 총리 인준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가장 관심이 집중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김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를 못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꾸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연기하고 파행되고 아직도 일정 못 잡고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너무 신정부 출범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니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우리가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니냐, 자료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조금 더 확실하고 착실한 자료 검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인사청문회를 연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지 다음 주 월요일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스튜디오에 출연하셨을 때는 이제 여론 추이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네, 사퇴 압박이 강하면은 본인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맞습니다. 예, 뭐 이 지명 철회나 아니면 그 자진 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도 뭐 도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당선인 측에서도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방어막을 친다고 해석하셨는데요. 네.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땐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좀 고장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과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높이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에 사는 분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진 사퇴라든지 지명 철회 이런 것들 안 하는 것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 그리고 총리 인준, 국회에서 인준 이런 것과 월요일 날 열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나서 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공격의 포인트를 좀 넓혀보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미리 사퇴해버리면 다음번에 민주당의 타겟은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 두 분에게 가는 여러 가지 의혹과 사퇴 압력을 앞에서 막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렇게 버티기 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우리는 저 사람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파행을 시켜가지고 그냥 철수해버렸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후보자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정호영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론조사를 분명히 할 거예요. 만약에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저 사람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합의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할 것 같아요. 네. 국회 차원에서.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명을 강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저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번 이제 예정된 인사청문회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근데 공교롭게 윤석열 이제 새 대통령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임기 그 시점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참 공교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그 취임일 전날로 이렇게 정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9일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후 6시면은 또 이제 청와대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배웅하고 환송하러 나갈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다음날 취임식에 있었던 일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한 아주 좀 핫한 그런 날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논란을 주목도를 분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점상 월요일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실수가 아니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아까 이번 주에 했으면은 여러 가지로 의혹들이 확산되고 다시 또 언론에 검증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 그 월요일 날 하고 나서 다음날 취임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주목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까지 어겨가면서 새 정부 출범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인준을 안 해줘? 이것은 결국에는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시는지요? 지금 결국에는 자질 문제일 거예요. 네.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논쟁이 오갈 것 같고요. 지금 어제부터 가장 또 핫하게 나오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 고2 딸이 네. 과연 이게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아빠나 엄마의 찬스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1 때 하반기 때요. 대략 6개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문 형식이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러한 것과 또한 전자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고1이 공부는 안 하고 이러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아니 그건 논문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에세이 수준이다. 네. 그냥 여러 가지 글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쓴 것이지 논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것은 논문이 기재되는 곳에 이제 그런 에세이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오픈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그냥 등재가 되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인가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무슨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자녀가 했던 그러한 아주 되게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고등학생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수업을 하기 위한 짜집기 형태다. 10장에서 30장 이런 거다. 거기에 무슨 새롭거나 중요한 새로운 사실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다. 그냥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나온 거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언론사와 이걸 주장하는 쪽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9일 날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이 임명 동의를 다른 장관 후보자와 이제 연계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 아닙니까?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안을 좀 연결하다 보니까 양당이 좀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민주당이 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당신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 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야지. 아니 한덕수 총리 후보자 그냥 뭐 자격은 있지만 우리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 낙마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 거래의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어. 라고 접근하는 것은 국민들이 좀 납득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인사청문회 때 상당 수준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정관예우 이해충돌 많이 제기가 됐죠, 의원님?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국민 여러분,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요 도저히 총리하기는 어려운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준을 국회에서 반대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식의 거래 형태로 가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접근하는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좀 거래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되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민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조사한 건데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여론 잘못했다가 이제 45%, 잘했다가 33%,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좀 아직도 이제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하셔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뭐 이런 분이면은 민주당에서 반대 안 할 거야. 검증 쉽게 통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직을 하고 김앤장에서 고문하고 공직을 하고 김앤장에서 고문을 한 후에 다시 지금 총리 후보자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뭐 회장이나 사장 같은 분들은 야, 우리 직원이 국무총리가 됐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의 공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뭐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1년에 한 4억 5천 정도 연봉을 받았다고 하고 4년간인가요? 한 대략 18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일이 뭐였냐라고 했더니 4가지를 했다. 뭐 어떤 걸 자문하고 어디 행사에 참문하고 와 이런 거 가지고 대략 18억을 주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 과연 적절하냐, 능력이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인사청문회나 이제 검수완박 입법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함께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좀 민심이 흐르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잘못됐다가 52%, 잘했다가 33%. 자, 이거는 이제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높은데요. 네, 이건 전 2가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자신들의 국회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공청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이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엄중한 꾸짖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냥 꼼수로 자기네 당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안건조정위를 그냥 무시해버렸고 필리버스터라는 것은요. 우리 아까 처음에 보도에서 봤지만 2012년도에 정말 소수 야당의 그런 합법적인 항변권, 법률안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거를 그냥 살라미 전술로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좀 면담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면담도 안 받아주고 그냥 복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밀어붙이기 입법에 대한, 졸속 입법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시민단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이건 실수다, 다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의 제기권이 이제 무력화된 겁니다. 고발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 그 경찰에서 그냥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다시 저희들 억울한데요, 이거 다시 조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과연 시민단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법적인 구제 절차를 무시해버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안이냐, 국민의 인권을 위한 법안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죠. 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아요. 검찰 권력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 수사권 다 경찰로 넘겼어요. 그러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검찰은 대략 10,000명이고요. 경찰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에게 여러 가지 권력을 줬을 때 이런 견제 수단이 없다면 예전에 검찰공화국이 되기 전에 경찰공화국이었거든요. 그럼 경찰공화국 됐을 경우에는 또 법을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저렇게 부정평가가 52%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이런 이 총리 후보자 지명 그리고 이 검수완박 입법 이것이 그대로 이제 지방선거 민심으로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역시 보겠습니다. 네, 6.1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국정안정론 이쪽을 택한 응답자가 52%, 반면에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정부 견제론 39%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새 정부 출범하게 그렇죠.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맞습니다. 하고요. 좀 더 이제 믿고 지켜보자 이런 심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안정론이 훨씬 많군요. 그렇죠. 지금 신정부가 출범하는 지 20일 만에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정권의 어떤 심판 성격이다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 무슨 일을 실행하기도 어려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하지도 못하고 저 6월 1일까지는 아마 각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저때까지는 임명이 되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된다. 결국에는 좀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의견이 안정론이 52%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야당이요. 서로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기 경쟁? 네. 예. 만약에 민주당이
좀 대선 패배 이후에 당내 개혁을 잘하고 또한 지방선거 공천을 원활하게 했으면은 그래 지금 윤석열 정권이 좀 우리가 기대보다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견제하도록 민주당에게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맞을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윤석열 정권이 첫 번째 인수위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반대론이 더 많잖아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자신들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공천 갈등으로 다 날려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직은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양쪽이 이제 더 못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뭔가 이제 새 정부를 좀 더 견제해야 된다 이런 그 여론을 조성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더 좀 힘센 야당의 이미지가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검수완박 법안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들이 검찰 개혁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렇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당 쪽 사람들 20명 정도가 조사받고 구속당할 거야.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치는 것,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실수도 있었고요. 그럼요. 또 이제 검증의 부실 논란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고, 예, 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까지 몇 주 더 남았으니까 어떤 이슈가 이제 또 이제 부각이 되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오늘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보면은 네. 경제 관료들 많이 이제 들어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함께 일했었던 이제 검사 출신도 많이 인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오늘 19명의 비서관을 네. 이제 임명을 했는데 대략 캠프에 있었던 정치권 인사, 예. 그리고 각 부처에서 좀 엘리트 공무원들, 그리고 함께 검찰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을 이번에 비서관으로 좀 채운 것 같습니다. 경제수석실 산하에서는 6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무수석실 산하에서는 2개의 비서관, 그리고 정책조정기획관실에서는 4개의 비서관, 비서실장 산하에는 대략 7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9개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대략 일요일까지는 모든 비서관을 다 임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내일 이제 인수위가 해단식을 연다고 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0개 국정과제 발표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눈으로 한번 다시 보고 들어왔는데요. 특별한 게 없었죠. 예,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저는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책 공약을 내세운 거 위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수위 차원에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그 스케치한 것들을 총 정리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그 국정 과제를 갖고 신정부가 출범하면 각 부처나 청와대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수위가 조용하게 차분하게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합법적인 재정 준칙을 설정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대략 209조가 더 필요해요. 209조. 예. 그러면은 209조가 더 필요한데 재정 건전성은 담보해내겠다?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윤석열 경제팀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2단계인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에 돈줄을 쬐는 양적 긴축도 다음 달부터 들어가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 잡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통상 0.25%포인트 올리는 연준이 0.5%포인트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앞으로 두어 번 더 0.5%포인트 인상 단행을 시사했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연준은 또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과 주택저당증권 가운데 475억 달러 어치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자금을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 단계적으로 95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 최대 500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긴축은 2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올해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여 원까지 자산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economy and the country have been through a lot over the past 2 years and have proved resilient.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그러면서 물가 안정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를 경제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경기 하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크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건 2000년 5월 회의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추가 빅스텝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언제, 얼마나 오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연준의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줄었는데 원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져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해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아야 달러가 안 빠져나가는데 우리보다 미국이 더 높으면 달러가 유출되게 되는, 환율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솟는 국내 물가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8% 올라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 심리도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외적으로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3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달 연속으로 적어도 연내 3차례 정도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며 수도권 아파트 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고 경기도는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 1월 17일에 0.01% 오른 이후 줄곧 마이너스 아니면 보합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발표에서는 0.01%가 올랐습니다. 15주 만에 상승 전환이며 지난 4주간 이어온 보합세가 깨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규제 완화의 대상지가 될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나 용산구 등에서 호가 상승세와 함께 신고가 사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지난주 0.03%에 이어 이번 주에는 0.04%로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서초구는 0.05, 강남구는 0.03%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고 강동구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강북구는 14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고 노원, 중랑구 등도 2, 3주 만에 보합 전환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1기 신도시 재정비 호재 등으로 14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이어 0.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일산이 있는 고양시는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3%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3번이 있는 군포시는 지난주 보합에서 0.06%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아파트값의 흐름이 다를 수 있고 미국발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은 만큼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고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띄고. 윤석열 총장 측근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보낸 문구가 찍혀있는 건 검찰의 관여를 의심받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웅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A와의 동모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이 당선인에 대해선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 한 명만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이제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자, 이 적용한 혐의들을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고요. 다른 혐의들을 적용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긴 했는데 이 혐의는 빠지게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이 부분은 사건의 어떤 개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4월 달에 총선을 앞둔 시점에 3일 그리고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현 여권의 인사들, 유시민, 최강욱 의원 등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이 어떤 특정 정파의 그 당시 총선 후보에게 보냈던 것인가? 이 경위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가 일단락된 수사의 결론 내용은 최소한 거기에 첨부된 어떤 고발의 내용들은 이게 공무원이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등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어떤 공정한 선거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방해 등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또 이 부분은 실명 판결문이 당시에 첨부가 돼 있었는데 실명 판결문은 일반인들이 좀 확보할 수는 없는 문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또 포렌식 작업 등등을 거쳐
거쳐서 실제로 이 검찰 내부에서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했다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서 이 직권남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유지가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송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은 했다. 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다.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고발장의 작성 주체를 정확하게 특정해내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시켰는지 이 구조가 다 입증이 돼야 되는데 누가 고발장의 작성 주체인지가 전혀 드러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현직 검사들로 수사 과정 중에 아주 소수로 추리기도 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공소유지가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공수처가 밝혀낸 부분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으로부터 조성은 씨로 이 1년의 고발장이 이제 넘어가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지만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작성토록 강요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단이 됐다. 멈췄고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그렇습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다. 네. 이런 거군요. 그러면 이 선거에서 이제 이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이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이제 야당 정치인에게 전달을 했다는 건데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네. 행동을 했을까?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제 수사 결론은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윗선도 이제 조사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수사가 좀 많이 부실했던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부실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그렇다면 특정 이제 정치인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왜 굳이 접수를 하도록 종용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개인인 손준성 검사의 선택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소속이었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검찰총장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이른바 세평도 뭔가 보고를 하고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대검 차장과 더 위에 있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암묵적인 지시 내지는 사전적인 허가 등등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이 애초에 수사를 했을 때 이 윤석열 당선인까지도 피해자에 포함이 되게 된 바로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피해자로 적시됐던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수사는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송 검사와 공모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김 의원을 이제 직접 기소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웅 의원을 직접 기소하지 못한 건 그렇다면 그 행위 시,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그 시점에 김웅 의원이 그때는 민간인 어떤 신분, 그냥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공수처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김웅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를 정도로 굉장히 핵심 키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작성한 것을 넘겨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이 저희가 누굴 것인가? 김웅 의원은 이제 검사 직전에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이걸 아마 검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 고발장은 상당히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법조인들이 잘 적용하지 않는 방송 부정 이용죄라는 공직선거법에 아주 특이한 법령을 적용해서 고발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네. 보통은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로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넣게 되는데 이 고발장은 특이하게도 대검 공공수사부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공안의 노하우가 있는 주체가 작성한 거 아니겠느냐 등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공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이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칼끝을 겨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손준성 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죠. 강하게 부인하고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을 어떤 의도를 갖고 전달한 게 아니라 본인도 우연히 갖게 된 것을 그냥 전달하게 된 자기는 스치기만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이 이 공소 단계에서 얼마나 관철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권남용 등등이 이 기소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마 제일 좀 중차대한 범죄명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총선을 앞두고 고발장이 넘어가긴 했지만 접수 시점은 총선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가 주장하고 있는 대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의도에서 고발장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요건이 과연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도 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검수완박 법안 입법화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만 후폭풍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개특위 구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할 게 많은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은 그 사개특위 위원을 닷새 안에 구성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부터도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좁혀지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사개특위와 관련한 본회의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좀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수청의 어떤 위상과 규모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항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발족시킨 이후에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에는 좀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중수청은 그러면 얼마나 현실화해서 수사를 잘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중수청을 그러면 누구 산하로 두고 임명권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사실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한은 올해까지로 이 입법 마무리는 좀 마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또 스케줄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과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존폐 위기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수청이 과연 그 단기간에 구성을 하고 설립을 하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검찰을 또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어떤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제대로 좀 채비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의 지청 단위의 어떤 규모를 갖추었을 뿐이어서 아주 어떤 성과 있는 수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부터 사실 물음표가 많이 달렸었는데 중수청은 사실 출범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양이 되게 되면서 그냥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고 그 위상이 크게 좀 인력 채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경찰의 어떤 법리 적용 등과 관련해서 좀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보완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숙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을 정말 어떤 수사의 실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논의를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법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네. 이 중수청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알맹이가 빠진 뒤 빈 껍데기가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논의가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진 날씨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쩍 야외 활동이 많아졌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또 줄었습니다. 0시 기준 42,296명, 전날보다 6천여 명이 줄었고 목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5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400명대를 기록 중이고 전국 중환자 병실 가동률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모임과 행사가 많아지는데도 코로나 감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달 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엔 확진자 수가 10,000명 밑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권오규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KT통신망을 이용해 현재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누적 확진자 수를 분석한 결과 다음 주 중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파력과 감염 재생산 지수에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한 건국대 정은호 교수 연구팀 예측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는 4주 뒤 24,000여 명, 즉 지금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방역이 완화되는 만큼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은 꼭 4차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 처음으로 맞는 어린이날에 도심 곳곳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아이들은 모처럼 답답한 마스크 없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놀이기구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지자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놀이동산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마저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함께한 놀이동산 방문은 그 자체가 어린이날 선물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써서 좀 답답하고 사람들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린이날 선물 여기 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물원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들의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아빠 목에 올라 코끼리에게 손도 흔들어 봅니다. 우와, 목욕한다! 오랜만에 동물원을 찾은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동물원은 최근에는 처음이고 저도 어렸을 때만 와봤지 이렇게 와갖고 호랑이도 보고 여러 가지 새도 보고 독수리도 봐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물 놀이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엄마와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도 웃음만 나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개장한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져 홀가분한 건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산이 이렇게 나무가 있으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요. 일단 마스크 해제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기 조심스럽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너무 높고 뉴스에서 50명 이상 모여 있으면 쓰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답답했을 어린이들이 앞으로는 마스크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무래도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걸 가장 하고 싶어요. 재밌게 놀다 갈게요. YTN 윤혜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전국 곳곳의 축제들이 속속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과 누룩을 든 행렬이 도착하고 부정한 기운을 막는 굿이 한바탕 벌어집니다. 신주 단지를 소독한 재관들은 정성스럽게 밥과 누룩, 솔잎을 버무려 술을 빚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 제례에 쓸 신주를 빚는 행사입니다. 신주 빚기로 서막을 알린 강릉 단오제는 오는 30일부터 8해 동안 체험촌과 민속놀이 등 5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간 비대면 방식 위주로 명맥만 있다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모처럼 시민들에게 예정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또 새로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는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전남 지역 대표 봄축제인 한평 나비 대축제도 3년 만에 재개됐고
전북 고창에서는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입니다.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 축제와 춘천 마임 축제 역시 이번 달에 정상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거나 개최 예정인 축제는 이달에만 40곳이 넘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각종 축제가 속속 되살아나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축제도 많이 열리고 이제 거리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 매출 증대에도 많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축제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인 오늘, 어린이들은 2년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마스크를 벗는 게 소원이라던 어린이들은 어제 공부가 전부가 아닌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는데요. 전국의 아동 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슬프고 속상한 것으로 학업을 꼽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정도는 커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고학년의 절반 이상이 어른들처럼 6시가 넘어야 학원 등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고, 평일 여가 시간은 하루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어린이들에겐 학업뿐 아니라 당연히 놀이 환경도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의 놀 권리가 포함된 가칭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거죠. 현재 아동 권리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을 보호나 보육,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 아동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받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선언될 전망입니다. 아동을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 본다는 게 가장 달라지는 점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은 100년 전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당부했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이것을 2022년 현재 상황에 맞게 어린이가 놀이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다시 썼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린이들에게 놀 공간과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최근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차곡차곡 사모아 아이들에게 자산을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의 새 코너 월간 뉴이전은 이번 달 가정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오늘은 노키즈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 존이 늘면서 아동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유아차를 끌고 직접 노키즈 존을 다니면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서은수 PD입니다. 카페와 식당들이 모여 있는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유아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동반 가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이른바 노키즈 존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맛있는 디저트로 입소문이 난 유명 카페들은 유독 노키즈 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유모차를 끌고 마포구 일대 카페와 식당들을 다녀봤습니다. 노키즈 존 표시가 전혀 없는 한 카페. 유아차를 끌고 들어가니 그제야 직원이 노키즈 존이라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야외 테이블에서만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카페 내부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노키즈 존이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드신다면 테라스 여기 앞에서만 드실 수가 있어요. 안 써 있었어가지고.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방문한 노키즈 존 카페 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별도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만 간단한 안내가 돼 있을 뿐이어서 검색하지 않고 방문했다가 불쾌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써져 있지 않았었고요. 검색해도 네이버 지도 검색 이런 거 해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엄마들이 알아서 안 찾아갈 건데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부를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공지가 있어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붙여놓거나 출입 가능한 나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는 못 보고 들어갔어요. 그 나름대로 붙여놨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때 확인하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주변 손님들한테 다른 손님들한테 좀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상황을 당하니까. 앞서 인권위는 2017년 이런 노키즈 존을 아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탓에 이런 영업 방식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는 자발적으로 노키즈 존 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헛걸음을 피하고 아이가 배제당하는 경험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노키즈 존에 반대되는 이른바 예스키즈 존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모두의 이해를 구하는 공지글을 올린 카페도 있습니다. 저희 공간의 룰은 모두가 다 같이 조용하게 차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도 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 어린이날 100주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스, 노로 이렇게 아동의 권리를 양분화해서 하는 그런 사회적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 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이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하되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그럼 서은수 PD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린이들은 이제 어른과 함께 업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가게들인데, 자, 이런 가게들이 실제로 좀 늘고 있는 건지 그런 실태도 궁금해요.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만든 공식적인 집계는 없는 겁니까? 네, 현재 노키즈 존 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다만 2017년부터 노키즈 존 리스트를 지도로 공유하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처음 만들 당시 전국 260개 지점이 노키즈 존으로 등록됐는데 현재는 440곳입니다. 네. 또 저희 제작진이 이 리스트를 만든 운영자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꾸준히 노키즈 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방금 리포트를 보니까 노키즈 존인지 모르고 방문했다가 거부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비록 유아차에 실제로 아이가 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공유되고 있는데요. 입구, 간판, 메뉴판 어디에도 노키즈존 표시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제대로 명시해달라는 요청 글들입니다. 노키즈존 리스트 운영자도 최근 이런 가게들에 대한 제보도 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노키즈존 그 논란에 더해서 이 노키즈존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담은 그 정보를 게시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슈가 더 추가된 거군요. 네, 가게 주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왜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가게에 계단이 있거나 깨지기 쉬운 그릇을 쓰는 등 안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가게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네. 또 아이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왜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직접 취재해봤더니 어떻던가요?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에는 정당한 영업 방식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강조돼서 이에 대한 호응도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인식이 조금 바뀐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아이에 대한 차별, 또 아이를 가진 가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도 있겠고요. 앞서 보신 대로 성인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웹페이지 운영자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지도를 처음 제작할 때는 노키즈존 리스트가 단순히 조용한 곳을 안내해주는 긍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최근에는 조금씩 아이를 차별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도를 이제 제작해 나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제 관심도 끌게 되고요. 이슈도 계속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여기까지 듣고요. 자, 월간 뉴이저가 이번 달에 가정을 주제로 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다음 주 월간 뉴이저는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다문화 배경 아이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학교 교실을 찾아가서 일일 교사가 돼봤습니다. 사실상 다문화사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필이 수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관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시설을 주로 겨냥하면서 서방에서 제공한 무기 수송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4일 밤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수도 키우를 비롯해 중부의 체르카시와 드니프로, 남동부의 자포리자 등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전날 서부 르비우의 발전 시설을 공격하는 등 최근 우크라이나 기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를 퍼뜨리기 위해 미사일 테러리즘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Всі ці злочини отримують належну відповідь, як юридичну, так і цілком практичну, на полі бою. 특히 철도 시설이 주된 공격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르비우를 비롯해 중서부의 철도 시설 6곳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40편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철도 시설을 공격해 서방으로부터 지원되는 무기와 물품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방해에도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등 물자 수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flow into the region continues at an incredible pace, and the flow of materials from the region into Ukraine also continues every single day.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 교통시설 등 비군사적 목표물을 계속 공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공급망을 깨뜨리고 항전 의지를 꺾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대러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는 타이완 문제를 더 중요시하면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 강성홍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을 경계해왔습니다. 러시아에 중국제 무기가 들어갈 경우 러시아의 전력이 강화되고 전쟁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는 게 미국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Do you have any signs of any Chinese assistance to Russia and Ukraine? Is that still the same status as before? See no indications. 앞서 침공 3주 만인 지난 3월 18일 러시아 국방차관이 모스크바의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례적인 방문에서 러시아는 탄약과 군용 장비의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서를 가짜 뉴스라면서 계속 일축해왔습니다. 미국의 요구도 요구지만 굳이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They don't want Chinese government to support Russia in military manner. I'd like to hear the Chinese government answer. 我们敦促美方在处理乌克兰问题和对欧关系时，不得以任何方式损害中方的正当权益。 중국은 그러나 타이완 주변과 동중국해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는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모 랴오닝함이 최신의 구축함들을 이끌고 일본 부근 서태평양까지 나가 실전 훈련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어린이날인 오늘 충북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전망대로 오르던 모노레일 탑승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북 구미 가구공장과 충주 괴산의 야산에서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충북 단양의 만천하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오르던 모노레일 탑승 차량 2대가 갑자기 멈춰선 것은 낮 1시 20분쯤. 전망대 도착까지 20m 정도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함께 탄 직원은 수동 운행으로 차량을 조금 이동시킨 뒤 탑승자에게 내려서 좁은 대피로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안정장치나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옆에 난간으로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걸어 나가게 된 상황이었어요. 낮 12시 14분쯤 경북 구미 공단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공장 1층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2층 가구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소방차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낮 1시쯤에는 충북 괴산 사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05 헥타르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 세대와 진화대원 8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산나물 채취 입산자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오는 6월 2차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의 심장은 75톤급 엔진입니다. 영하 180도 극저온의 액체 산소와 연소 때 발생하는 3,300도의 열을 모두 견딜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에서 이 엔진을 제작했는데 내년 3차 발사를 위한 엔진까지 모든 엔진이 출하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수증기와 함께 강력한 화염을 내뿜는 로켓 엔진.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75톤 엔진입니다. 4개의 75톤 엔진을 묶으면 300톤급 추력을 내는 누리호 1단이 되고 2단에는 1개의 엔진이 자리 잡습니다. 엔진 성능 시험과 지난해 1차 발사, 그리고 오는 6월 15일과 내년으로 예정된 2, 3차 발사까지 모두 34개의 엔진이 사용됩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처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해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체 로켓 엔진을
설계, 제작, 시험을 다 마쳤고요. 제작을 맡은 민간 기업에서 마지막 누리호 75톤 엔진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3차 발사 이후 누리호 엔진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차례 더 발사되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엔진 개발도 시작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그 달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 정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더 좀 성능이 뛰어난 그 계량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핵심 기술 75톤급 엔진. 한국형 엔진의 첫 완성 사례로 달을 넘어 행성 탐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